이런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해외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부실 펀드,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같은 비유를 하면서 해외 기업에 의한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공개적으로 지침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적대적 인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동의 없는 인수로 바꾸라고 용어를 제안을 합니다. 부정적이보다 긍정적인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일본 내에서 바뀐 거죠. 오늘의 플러스, 변화하고 있는 경영 트렌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워낙 그 스코프가 넓으신 애널리스트시잖아요. 저 체력은 관리를 너무 안 해서 걱정입니다. 저희 송경제 애청자들을 위해서 건강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 의원 때문에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세븐아이 홀딩스 이 회사를 해외 기업이 경영권을 좀 사고 싶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고 경영권을 넘긴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지금 내용은 그 캐나다 기업이고 북미에서 이제 사업을 서클K라는 편의점을 영위하는 알리멘테이션 쿠셰타르, 앞으로 이제 쿠셰타르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 기업이 지난 8월 19일 세븐아이 홀딩스를 3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9월 6일 세븐아이 홀딩스 경영진이 쿠셰타르의 그 제안이 회사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했고 이제 미국 경쟁 당국의 이런 반대들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셰타르가 경쟁 당국에 승인받으려면 사업 분할도 할 수 있고 우리 자금은 충분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10월 9일 날 인수 금액을 첫 제안 대비 22% 상향한 490억 달러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470억 달러. 죄송합니다. 예, 470억 달러.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븐아이 홀딩스가 이거는 좀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경영 개선 혁신을 함으로써 이런 인수합병을 막겠다면서 다음 날 편의점 이외의 사업들을 분할하는 회사 분할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북미의 비효율적인 편의점 444개를 폐쇄하겠다 했고 또 10월 15일 날은 인터넷 슈퍼 사업을 철수하겠다 하는 식으로 경영 혁신안을 지금 연달아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외신들, 단순히 일본 언론을 제외한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쿠셰타르라는 회사가 이 우리로 잘 알려져 있는 세븐일레븐이죠. 이 세븐일레븐의 그 운영사 회사의 인수에 진짜 진정성이 있어 보이네요. 본인들이 인수 금액도 올리고 검토도 다시 하고 회사 분할도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진심이 있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븐아이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븐일레븐으로 유명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단순히 일본 내에서의 편의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세븐일레븐이 이제 롯데로 해서 이제 일부 있긴 하지만 북미 쪽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1위 편의점 사업자거든요. 그래요? 예, 세븐일레븐의 기업 가치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쿠세타르라고 하는 기업은 M&A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을 했고 북미에서 편의점 2위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미 내에서의 사업도 강화하고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븐아이 홀딩스를 회사를 분리하거나 정리를 함으로써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세븐아이 홀딩스 했을 때 편의점 장사하면 사업 잘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안에 이제 편의점 이외에도 슈퍼마켓인 이토 요카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본 내에서 주로 사업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아마 로프트라고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에 많이 놀러 다니시면 알 텐데 이제 문구류나 기념품 파는 잡화점이고 그리고 일본 내 데니스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은행도 하고 있습니다. 세븐은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슈퍼마켓인 이토 요카토라고 하는 게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굉장히 성장성 있는 편의점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만들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세이브 백화점이라고 하는데도 얘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분할을
얘기를 해서 매각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비효율이 크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일본 내 미국 내에서도 메인 사업자기도 하고 예. 세계적으로 일본의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식품을 통해서 마진을 되게 높이는 것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면서 이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븐아이 홀딩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법한 회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하던 회사였구나. 예. 근데 이제 쿠세타르는 뭐 캐나다 직접 가서 살고 있지 않으면 예. 잘 모를 것 같은데 앞서 그래도 친숙한 브랜드 하나 알려주셨어요. 서클 K.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좀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별로 많지는 않지만 예. 한때 좀 있었죠. 결국 편의점도 운영하던 회사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일종의 관련 회사를 M&A에서 편의점 사업을 더 확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시려면 일단 쿠셰타르라는 회사를 좀 예. 간단히 이해를 하고 얘네 규모나 세븐아이 홀딩스를 좀 인수하려고 하니까 어떤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쿠셰타르가 세븐아이 홀딩스를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회사가 여기보다 큰 회사가 보통은 작은 회사를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사가 서클 K 이외에도 예. 쿠셰타르라는 매장도 있어요. 브랜드로. 그리고 인고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북미 쪽에서 하고 31개국이라고 하지만 주로 북미 유럽에 집중되는데 매장 수가 16,800개밖에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16,800개가 적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세븐아이 홀딩스는 전 세계의 편의점이 8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 내에서만 21,615개, 미국에서는 12,792개, 캐나다하고 멕시코 포함을 하면은 북미에만 15,300개 매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쿠셰타르가 16,800개 전 세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 거의 북미만으로도 전 세계 매장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북미 시장 편의점 점유율을 보면 그 세븐아이 홀딩스가 점유율이 14.5%로 1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셰타르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됩니다. 매장 수도 세븐아이 홀딩스가 거의 2배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매출이 어떻게 보면은 전타 매출의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 세븐아이 홀딩스한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형태인 네.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매장 수라든가 겉으로 보이는 규모 면에서 그런데 문제는 시가총액입니다. 예. 쿠셰타르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상장이 돼 있는데 어제자로 시가총액이 하나로 계산했을 때 68.6조, 그러니까 한 69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세븐아이 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인수전 이슈 때문에. 그럼에도 53.5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 2조차도 지금 쿠셰타르가 아까 8월에 제안을 했던 때에 비하면 주가가 27%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올라서 53조예요. 예, 올라서 53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50조 이하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쿠셰타르는 뭐 규모는 작지만 시총이 한 69조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최근에 올랐지만 53조니까 차입금 동원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총이 낮냐?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편의점 사업만 떼어내도 엄청날 것 같은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경영진들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븐아이 홀딩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편의점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까 슈퍼처럼 적자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지난 수년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심지어 동종 편의점 업계 내에서도 좀 약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보통 3대 편의점 하면은 세븐아이 홀딩스, 로손 그리고 패밀리마트 3개를 꼽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분기 실적에서도 두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예. 이 회사는 되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이것저것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그런데 다 적자나고 있고 예. 심지어 본업도 동종업체 대비 경쟁력이 약하고 그런데 매장 수라든가 이런 실제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서 회사를 분해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함으로써 네. 가치를 높일 수 있죠. 특히 이 쿠셰타르라고 하는 회사가 M&A를 통해서 회사 기업 가치를 계속 키워왔던 경험이 있던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븐아이 홀딩스를 좀 인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것만 소개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네. 2024년 9월 2일 날 파이낸셜 뉴스가 이게 되게 큰 이슈니까 예. 심층 기사를 다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해외 기관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븐아이 홀딩스의 현 CEO가 2016년에 새로 취임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취임할 때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한 다음에 미국의 3대 그 편의점 업체를 2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럼 막대한 자금을 썼음에도 시가총액, 특히 엔화 기준의 시가총액도 거의 늘질 않았고 달러 기준으로는 당연히 더 안 좋았겠죠. 예. 시가총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총 주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1%였다. 반면 같은 기간 쿠셰타르는 12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서 M&A를 했는데 총 주주 수익률이 191%에 달한다. 그러면은 이런 효율적인 회사가 비효율적인 거를 인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덩치는 크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이 이제 효율적인 기업한테 먹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쭉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내막을 설명해 주신 걸 듣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쿠샤타르라는 회사가 왜 탐을 내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쿠샤타르라는 회사가 더 나름대로 시장 가치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세븐아이 홀딩스도 뭔가 체질 개선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스토리가 예. 먹히려면 예. 이 세븐아이 홀딩스 주주가 주식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듣는 내용 중에서 제 미뤄 짐작이 쿠셰타르는 세븐아이 홀딩스 지분도 없는 것 같은 눈치고. 예. 그럼 세븐아이 홀딩스가 이 지분 또 안 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방식으로 보면은 이게 예.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상황에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내용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셰타르는 세븐아이 홀딩스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세븐아이 홀딩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지분 구조를 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전을 하면 누가 지분을 얼마나 했는데 세븐아이 홀딩스는 생각보다 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창업주였던 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이토 흥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8.16%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회사 중에는 뭐 신탁 회사들이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신탁은 보통 맡긴 거라서 실주주 기준으로 하면은 레피니트에서 현재 집계한 거로는 노무라 자산 3.71, 벵가드 그룹 2.71,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자산 2.63 그리고 노무라 ETF 펀드 2.41 해서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그 주요 주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한국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경영권 우호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럼에도 메인 주주가 없고 뭐 쿠세타르는 지분이 없으니까 네. 뭐 그냥 뭐 크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일본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외부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사회는 이게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되고 예.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한다고 하면 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 이 회사가 공개 매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개 매수를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장악할 만큼의 지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메인 주주들한테 사거나 공개 매수 하더라도만 20% 30%만 사도 되잖아요. 여기는 예. 뭐 대주주가 크지는 않으니까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차별적으로 인수를 하면은 다른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면은 급락하잖아요.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상의 지분을 인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하는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사회의 역할이나 책임 구성도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예. 보통 이사회라고 하면 그냥 대주주가 지명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사실상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회 역할을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선임과 해임을 포함해서 이사회 견제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회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대주주라든가 특수관계자들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요. 그 이사회가 사회이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의사결정이 주주 전체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븐아이 홀딩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이사회에 15명의 이사들이 계시거든요. 6명이 사내이사고 9명이 사회이사입니다. 근데 이 9명의 사회이사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4명이고 나머지 일본인은 5분이에요. 근데 이 일본인 5분을 잘 보면은 세븐아이 홀딩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래처 출신과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사회이사 9명 중에 5명은 사실상 뭐 회사하고 무관하지 않고 사내이사 6명이 합치면은 그냥 이거 뭐 다 막아버리거나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 20일자 일본의 3대 비즈니스 잡지 중에 하나의 도요 게이자이 온라인판이라고 하는데 기사에서 보면은 지금 과거 상식대로 하면은 이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늘날 이사회 제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가 가장 큰 목적이고 이런 주주들의 인수 제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제한이 바람직하면 이사회는 주주 측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한 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베노믹스에서의 세 번째 화살 중 하나인 민간 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 전략의 핵심이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 제한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고 세븐아이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보통 일본 기업들 하면은 은행이라든가 뭐 정책 보유주 같은 걸로 서로 가주면서 서로 견제해주고 대장성이라든가 정부가 지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간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싹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세븐아이 홀딩스가 이런 주주의 긍정적인 제안을 했을 때 이사회도 거부하기 힘들고 이러한 매수라든가 주식 매수나 이런 것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전 충격적인데요. 지금 일본 증시는 뭐 우리나라랑 유사한 환경이겠지. 전 그렇게 미루어 짐작했어요. 거기도 재벌 기업이 있고 오너 기반으로 경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제안을 해줬을 때 그때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우리랑 사뭇 다르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박탈될 수 있는 그 여지 이것도 보완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굉장히 완비되어 있는 것 같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굉장히 투명성이 강화된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다 법으로 보증되고 관리되고 있는 건 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챙기시고. 그런데 이제 어쨌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변화들이 일본 사회에서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아베노믹스가 한동안 화두가 됐잖아요. 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권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되게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권과 관련돼서 지난 10년간 계속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일본 경제계들이 큰 변화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지금 되게 시금석이 되는 게 이번 건인 거죠. 과연 해외 기업이 일본의 굉장히 대표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이 원칙이 지난 10년간 해왔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라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 일본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10년 전부터 먼저 해왔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그렇다면 다시 세븐앤아이즈 홀딩스 이 회사로 돌아가 보면
이 회사가 앞서 경영이 좀 방만했다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예. 방만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비효율적이었다. 예. 그러면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전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CEO가 1980년대부터 입사해서 계속했던 세븐일레븐 출신의 직원이긴 하지만 예. 2016년에 기존 사장을 뒤엎고 지금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뒤엎었던 그 전임 사장님이 지금 세븐일레븐 재팬을 일본 최대 편의점으로 이끈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핵심인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왜 바뀌었냐라는 걸 저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30포인트라고 하는 헤지 펀드가 회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회사에 바꿔야 된다라는 외부적 요구가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이 회사의 창업주가 계셨는데 이 창업주인 이토 마시모토라고 하시는 분이 스즈키 토시오미라는 그 당시 이제 CEO를 후임으로 넘겨주긴 했지만 두 분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물러나신 회장님께서 외부에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현 류이치 아사키라고 하는 그 분을 내세우는 형태로 하면서 예, 일종의 예. 혁명을 역성혁명으로 뒤엎은 거죠. 이 사실은 이분의 취임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경영 개선을 위한 외부적 요구 때문에 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그 두 파의 싸움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븐일레븐이 그동안 많은 경영 조치들을 한다라고 외부적으로 했고 겉은 조치들을 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부파의 한 파의 대표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쳐내거나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던 네. 거죠. 2011년에 헤지 펀드 중에 밸류 액트 캐피탈이라는 데가 회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한때 이해했습니다. 이제 CEO 교체까지도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내막이 있었네요. 저는 일본이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미 세븐앤아이 홀딩스라는 회사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외부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의 이슈들은 이게 실제 경영이나 이런 것에 반영되기가 어려웠는데 10년여 가까운 지배구조 개선에 일본의 어떤 법적 테두리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먹히기 시작할지 아닐지에 대한 시금석이 이번 거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럼 이번에 인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본이 증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이게 정말 뭐 법으로 잡힌 겁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그럼 차라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요거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일본의 주요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네. 놓고 보면. 그런데 일본 정부 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엄청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상황 되면 넘어갈 수도 있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할 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대략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 지금 해외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외신의 이제 주목 정도를 간단히 좀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9월 2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번 건을 심층 기사로 다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수많은 은행가 투자자 변호사 정부 관료가 이번 건을 일본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M&A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핵심 기준을 무시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세븐아이 홀딩스의 거버넌스와 일본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효과에 신뢰를 잃을 것이다. 라는 매니저의 의견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건이 단순히 일본의 지배구조에 대한 그동안 변화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두 건의 공식적인 건이 나왔는데 네. 하나는 8월 27일 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벤처기업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있습니다. 예. 이분의 대신이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게 있고요. 9월 17일 날 재무대신께서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일단 그 경제산업성 대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븐아이 홀딩스 인수와 관련돼서 해외 M&A는 기술의 국외 유출이나 공급망 단절들의 리스크를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예. 해외 자본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판로 확대, 경영 고도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반드시 배척할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9월 13일 날 사실은 일본 재무부가 좀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제 해외에서 의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세브나이 홀딩스를 외환관리법상 핵심 업종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보통 이 핵심 업종이란 건 뭐냐면은 뭐 군수라든가 이런 특정 국가 기관 뭐 방위 산업과 관련되는 것과 해서 지정을 해서 해외 투자자가 여기 출자를 받을 때는 사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세브나이 홀딩스를 여기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전을 앞두고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대 시그널을 내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컸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17일 날 스즈키 슈니치 재무대신에 하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 업종 지정 여부가 인수가 어려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는 핵심 업종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이 건과 관련돼서 이 업종 지정이 꼭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제 나중에 다른 언론들의 얘기를 보니까 세브나이 홀딩스가 각각 여러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비 사업이 일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경비 사업이 요구하고 연관이 된다고 해서 회사 측이 이제 이것들을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정이 왔으니까 뭐 규정상 아니어서 꼭 뭐 아닌 건 아니니까 신청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거가 우리 인수권이 아니다라는 거를 재무상의 공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비즈니스 3대 잡지 중에 하나의 기사에서 보면 최근에 일본 정부는 해외 자금에 일본 투자를 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건이 반대 신호를 내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코멘트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아까 경제산업성하고 되게 연관이 높은 일본 M&A 전문가인 오토요 변호사는 9월 30날 M&A 온라인이라는 매체하고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인바운드 혹은 그 반대인 아웃바운드를 불문하고 M&A로 일본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점차 외주에 인수되는 사태를 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투명한 수단으로 일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성공적 M&A를 늘릴 거다. 그리고 이게 본심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규정화시킨 게 뭐냐면 2023년 8월 31일 날 경제산업성이 공개적으로 지침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네. 이 지침이 기업 인수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본어로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읽어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히 몇 개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이 기업 인수를 위한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는 건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용어부터 바꿉니다. 어떤 걸로요? 기업 인수하면은 부정적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적대적 M&A. 뭐 그렇죠. 그리고 먹튀. 한국에서 맞아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적대적 인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동의 없는 인수로 바꾸라고 용어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는 모든 언론 매체에서 적대적 인수란 말이 없고 동의 없는 인수로 되고요. 공식 명칭이요. 그리고 인수 방어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 방침 혹은 대항 조치라는 용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 관련되는 자료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저희 보통 그런 인수를 하는 것들을 기업 사냥꾼 내지 먹튀라는 용어로 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모든 언론이나 정부 관련 자료에서 그런데 주주행동주의자들 뭐라고 하냐면 액티비스트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액티비스트라는 말을 보면 시민운동가, 활동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보다 긍정적인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부터 벌써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3대 원칙은 기업 인수에서 3대 원칙은 뭐냐? 주주의 이익을 개선시켜야 되고 주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적절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을 해야 되고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인 주주 가치와
부채 가치의 합이라고 명료하게 정의를 하면서 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게 아니라 결국 시가총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걸 명료하게 했습니다. 가장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세븐아이홀딩스에서도 아니 인수 제안 들어왔는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지침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인수 제안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은 신속하게 무조건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대항 조치에 대해서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이것들을 대항 조치를 확정시킬 수 있어요. 아,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대항 조치는요. 그리고 이 건들에 대해서 그 대항 조치를 할 때 예. 그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배주주 위주로 하는데 그렇죠. 지배주주가 아닌 일본 사모펀드나 특정 주주들을 배제하거나 투명성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명문화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에서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조치가 지금 현재는 경제산업성 지침에 돼 있는데 네. 법령 개정으로 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 지금 지침이라는 건 법적 강제성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이 가이드라인을 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법령까지 가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냥 우리 무조건 법령으로 정비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본 사회에서는 이 지침이요. 예. 사실상 실질적인 액트로 활동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 지침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적대적 인수가 아닌 동의받지 않는 인수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 상장사를 적용으로?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경제산업성 지침이 법령처럼 작동하고 있는데 예. 이걸 좀 더 명료하게 해서 회사채라든가 법 개정까지 곧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치가 나오고 1년간 일본 사회에서의 동의받지 않는 인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회사는 이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세븐아이홀딩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주체가 설령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니덱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일본 전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본 전산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이 지침이 나오고 바로 회사의 공개 적대적 인수 우리 편으로? 우리 편을 하는 네. 적대적 인수를 바로 시도를 해서 11월에 경영진의 동의를 받지 않는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다이치 보험이라는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지난 1년 사이에 이런 상장사가 또 다른 상장사의 경영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수가 매우 많이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제안을 내고 그 제안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에 극대화되는지 이사회가 판단하고 거부하면은 적대적인 공개 매수라는 형태를 통해서 시장 주식을 대부분 매수해서 자유상태를 하는 형태들이 일본 내에서 지난 1년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성화됐던 겁니다. 놀랍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세븐아이 홀딩스 나름대로 대응도 하고 적극적인 의사도 표명하고 하고는 있지만 꼭 어떻게 보면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이 지침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경영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회사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안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주주의 그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합리적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중대한 처벌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고 이 제안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게 하나의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사실상 준법제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왔을 때 야, 그 인수권보다 우리는 훨씬 기업 가치를 우리 경영진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은 공개 매수를 바로 들어갔을 때 대항을 할 수 없는 게 현재 일본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은 일본의 편의점 회사의 인수합병과 일본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밸류 프로그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요건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 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로 바로 갈게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언론이라든가 네. 일본 사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면 네. 사회 여론이라든가 이런 공의나 이런 상황상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뭐 어떤 기업에 대한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용어 자체도 부정적이고 네. 언론에서도 하기 때문에 과연 일본 사회에서는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분위기가 어떤지를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언론들의 기사들을 쫙 훑어봤어요. 예. 한 20-30개 이상의 언론 기사를 봤고 특히 이번 세븐앤아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투기 자본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 투기 자본이죠. 일본에서는 액티비스트라 예.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해외까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제가 일본 언론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놀라운 거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만의 선도가 아니라 예. 일본의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보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많은 언론들의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사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사회에서 보수 언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보수 언론을 대표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산케이 신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케이 신문이 5대 신문 중에 하나고 극우 성향이 되게 강한 걸로 있거든요. 근데 이 언론이 계열인 잡지인 재팬포스트 9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이제 일본 기업이 외부에 인수되는 걸 피하고 싶으면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시장 가치를 개선해야 된다. 일본 기업은 안주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박감을 가지고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고요. 산케이 신문의 8월 26일자 사설을 보면 아예 대놓고서 세븐 내 인수 제안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경종이다라는 제목으로 아예 사설을 실으면서 네. 성장 여력이 있으면서 구조 개혁이 늦춰지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요구되는 거는 쌓은 자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책이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이상의 위기감을 가지고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되는 잡지 중에 하나인 프레지던트의 8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세븐아이 인수는 일본 기업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통용되는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큰 한걸음이라는 부제하에서 일부 국수주의자들이 일본의 편의점 체인을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지만 예. 편의점 체인은 세븐아이의 독점 사업도 아니고 인프라를 공급한 유일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본 내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M&A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 해외 기업이 일본 기업의 인수도 사회적으로 통용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예. 2000년대의 초후반 정도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네. 그때 은행들도 망하고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부실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해외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뭐 부실펀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같은 그런 거로 비유가 될 정도로. 비유를 하면서 그와 관련되는 드라마가 NHK에서 2007년에 방송이 됐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게 2018년에 재방으로 되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해외 기업에 의한 이런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바뀐 거죠. 일본 기업들 그대로 놨더니 자기들끼리 부패하고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경제를 만들고 전혀 새로운 발전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계속 몰락을 방치할 것이냐. 해외 기업의 자본도 받아들이고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 기업의 효율화를 갖춰가야만 네. 일본이 산다라는 인식이 어떤 공통의 컨센서스로 잡혀진 거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지금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굉장히 싸니까 해외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막 인수할 거다면서 리스트 나오고 걱정은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순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한국 얘기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한국에서 올해 초에 이제 일본 증시가 고점을 치면서
밸류업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죠. 네. 일본 밸류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부실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은 효율적인 경영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고 예.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 자본이라든가 국내 자본이고 가리지 않고 먹히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끊임없는 견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보수적인 일본은 지난 10년간 이것들을 위한 개혁 조치들이 하나하나 됐고 국가라든가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니덱의 인수건이라든가 올해 나타난 세븐아이 홀딩스의 건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적 변화를 하기에 앞서서 그런 밸류업이라고 하는 형태만 지금 취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몇몇 M&A 건들이 있고 경영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부실한 상태로 나오는 몇몇 기업들의 사례들, 우리나라 주요 대표 기업들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어떤 경영 개혁이라든가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네. 그 이제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기업 사냥꾼 먹튀라는 용어도 만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생각과 어떤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겉모습만 취하고 속을 안 취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외 기업들도 이번에 세븐앤아이 홀딩스 건을 보는 게 정말 이 원칙과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논리가 해외 투자 자금한테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들이 보였을 때 해외 자본도 들어오고 기업들이 그러한 견제를 받으면서 지배구조 개편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의 변화가 없이 그리고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밸류업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이번 건이 되게 중요한 시도가 되고 있고 한국도 여기서 많이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이런 그 일본판 일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일본 내에서 그래도 극렬하게 좀 저항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관료들도 저성장 기조를 탈피했다라고 해서 환영받을 테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경영진은 언제 경영권이 위협받을지 모르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한국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경영권 환경을 두고 어떤 차이에서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한국도 이제 조금씩 보완하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뭐 지배구조 상황에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얘기라 제가 그렇긴 한데 일본은 한국하고 다르게 특정 가문이라든가 특정 집안에 의한 지배라는 형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주요 지분들을 그동안 정책 보여주다가 이런 형태로 하고 내부에서의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형태였고 우리는 예. 특정 가문이 지배하는 형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저항의 형태는 훨씬 더 한국이 더 클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컨센서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서구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제가 되면 일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난 10년간 자각을 하고 예. 그들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도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러한 상태가 아닌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도 위기에 직면할 거고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에 8할 이상은 여기에서 온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공화정이 됐을 때 절대군주를 지향하고 귀족 정치를 지향했던 마지막까지 저항하면 오히려 비참한 걸 하는 것처럼 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오너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고 바뀌고 지금의 규모에선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예. 절대 왕정을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왕정들과 비슷한 모습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에 배정되어 있는 다국적 그 어떤 펀드들의 돈이 중국이 주춤하면서 저는 한국에 오길 참 간절히 바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일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확실히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